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또 뭐 일주일 가까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한파가 좀 있는데 이 한파 꺾이면 봄이 오는 소리가 본격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네. 모루아님하고 푸른 하늘, 사의원님, 고건식님 등등 잘 안 보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저하고 같이 나라 걱정하는 토크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설 명절을 가족분들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시차를 주고 만났는지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명절에는 가족분들을 뵈셨을 텐데 아마 생각한 것보다도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가족 일원들이 현 주사파 정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는 매우 컸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대이동이라는 그런 흐름을 코로나를 핑계로 된 정치 방역이 차단돼서 확산이 안 됐지, 소규모로라도 그런 의견 구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일 뉴스가 달이 지고 해가 뜨고 하루가 같듯이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원한 뉴스는 없어요. 맨날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주사파 권력이 폭주 열차를 멈추지 않고 그 방향으로 그냥 질주하고 있고,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비등점을 향해서 점점 끓고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남은 권력입니다만은 무슨 우리 국민이 모르는 안전장치를 해놓은 건지 이렇게 오만하고 끝까지 역사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목요 정규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퇴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는 저희들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회견을 하고 이런 분들이 딴 때는 몇 군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독히도 거기 경호원들이 스피커 소리 조금 커지는 것도 자꾸 못하게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한 7, 8명 가서 하는데 아이고 경호원들 한 4, 50명이 주변에서 우리만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봐서 할수록 이 권력이 오히려 자기 이제 권력의 누수 현상을 보면서 마지막 1년 더 쪼이고 또 자신들의 반하는 의견을 내는 그런 세력과 그런 소리들을 더 축소시키고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왕산 밑에 청와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큰 소리로 저는 연설을 하고 평소와 같이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한수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과거에 쓴 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도 이육사 시인이나 윤동두 시인처럼, 혹은 엊그저께 우리 최고위원회 때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도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대구 두류공원의 시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문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좀 기록을 남겨야 됐다는 생각에 참여시를 이렇게 좀 쓰면서 나중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많은 양의 글도 쓰고 시도 썼는데 요즘 쓰는 시는 제가 이제 그리 많은 나이라고 하면 우리 당원 여러분들 앞에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와는 달리 조금 더 경륜과 깊이가 있는 성찰의 눈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물결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월을 넘어 그래가지고 제가 설 명절 연휴에 연휴 기간에 집에 뒷산에 잠시 올라가지고 석양을 보면서 떨어지는 태양을 보면서 문득 시상이 떠올라서 쓴 시입니다. 이 세월을 넘어. 이 세월을 넘어. 제목이. 이거를 제가 우리 가수 만수님한테 제가 시를 쓰고 가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보내드렸더니 뭐 이렇게 가수 만수님이 제가 쓴 시구에 대해서 붓글씨로 손수 써가지고 또 보내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은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뭐 역시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겉내용은 뭐 자주 서정적인 내용인 것 같으면은 내용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오매 볼만 기다리는 그날 자유민주 질서가 회복되는 날 탄핵 모여가 즉각 석방이 이루어지는 날 문재인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 그러한 지향점도 가지고 있는 시다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월을 넘어 이 세월을 넘어 살자고요. 고달픈 이 세월 버리고 저 세월 찾아 떠나지요. 그런 세월이 어디 있냐지만 걷다 보면 그 세월을 만나지요. 행여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가고 또 가서 찾다 보면 마음속에서라도 그 세월은 찾아오지요. 당신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처럼 넘실넘실 춤을 추며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이 세월 고달프다 한탄만 하지 말고 저 아름다운 저 세월을 찾아 떠나지요. 그리 사뿐히 떠나지요. 그래서 제가 설 명절 연휴에 진시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시점을 생각하면서 들었다면 좋은 시간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참 김명수 대법원장 후한무치한 사람이고 당장 물러나야지 그나마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 선비들의 양심을 지키는 사법부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채통을 그래도 다 망했지만 정신의 일단이라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오늘 참 기가 막힌 뭐 기사가 하나 떴네요. 에? 김명수 씨가 국민에게 혼란들을 송구하였고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것은 당장 그만두는 거예요. 김명수 씨. 헌법을 지킬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함량이 안 되고 함량이 안 되면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데 거짓말쟁이에다가 정치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김명수 씨는 헌법적 사명을 다할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거기 앉아있는 것이 헌법적 사명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탄핵 대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녹취록이 다 공개된 상황인데도 여기 뭐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립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을 또 하고 우리 국민들이 뭐 모르는지 아는 모양이야. 그런 거 관심도 없이 우리 김명수 씨 혼자만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명예를 아주 똥물 수준으로 격화시킨 장본인이 이제 역겨워서 보질 못하겠어요. 역겨워서. 그리고 대법원에 지금 해야 되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100여 건 소송된 건 왜 지금 전혀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헌법적 사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뭐라고 그랬더라. 여기 보니까 오늘 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서 뭐 여기 보니까 기사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제 모든 노력이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반대로 해석하면 딱 맞네요.
정치권의 야합을 받아서 독립된 재판을 망친 장본인이죠. 그런 제가 정치권과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거래를 해 사법 독립을 잇대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아주 반대입니다. 제가 봐도. 오늘 중앙일보에 제가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조광수의 직격 인터뷰에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이 김명수 씨가 얼마나 후한무치한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경희대 허영석자 교수, 법대 교수였자고 그러죠. 문재인 씨 스승이기도 하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선거 공약을 국가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전체를 건너뛴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또 김명수 씨에 관해서도 사법부의 수장이 법관의 사표 수리 여부까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결정한다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사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행정권 남용이다.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대법원장은 탄핵의 대상이고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했어요. 이분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원로 헌법학자 아닙니까? 정치적인 이유와 자기 보신을 위한 위법 행위라서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아니 국회는 이런 사람을 탄핵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 탄핵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겠다는 또 하나의 증거를 오늘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지킬 의지를 안 보인 대통령도 문제 이런 거 대법원장이 거짓말했으면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 보면은 도대체 신빙성과 신뢰성과 민주적 절차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허영 교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시대 사화의 버금가는 사법의 화, 즉 사법의 정치화, 사법 길들이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법의 농단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명수 씨, 더 이상 우리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본인들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그만되고 그런 권력 알라나게 누려봤자 당신 존경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고 퇴임 후에 어디 변호사 사무실 열어도 갈 사람도 없어요. 예, 과거처럼 독재 권력에 적당히 아부하고 이래도 먹고 살고 그렇게 했다? 그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나라가 망하는 판입니다. 그런 생각한다면 당신은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려오셔야 돼요. 어제 춘천지방법원장 사단장급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스타나 투스타다 포스타 참모총장 되니까 그저 충성한다고 하는 일이라는 게 하나도 이런 원로학자로부터도 이런 엄청난 비판을 받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어디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 관용차 사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관용 저택에 사는 것도 부끄럽고 당장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됩니다. 예. 오늘 한국갤럽에서 아까 오후에 보니까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월 세주차 2월 16일부터 18일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저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표본 샘플링이라든지 전화를 받는 그런 표본 집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하고 있다가 39%나 나왔다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50%고 한때 잘하고 있다가 35%대까지 떨어지고 잘못하고 있다가 61%, 2%까지 갔는데 이렇게 막
9% 차이밖에 안 내게 좁혀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응?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이렇게 코로나 돈 풀어서 그런 겁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잘 투영이 돼서 그래요. 아니면 나라는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9%라니 제가 보기에는 39%라는 숫자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대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흐름이 잘하고 있다는 28%, 잘못하고 있다가 52%로 20대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세대답게 제대로 지금 여론평가를 했다고 보는데 30대가 잘하고 있다가 49%, 잘못하고 있다가 43%. 잘하고 있다가 많아요, 30대가. 40대도 잘하고 있다가 49%, 잘못하고 있다가 48%, 잘한다는 게 많고. 30대, 40대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50대는 잘하고 있다 41%, 잘못하고 있다 53%, 60대는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2%.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지금 여기 연령대별로 평가한 거는 20대하고 60대 이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주위에서 명절 때 보셨겠지만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라가 참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볼 텐데 이런 평가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 언론의 선전선동의 영향일까? 연일 돈 퍼주겠다는 하루에 한 번씩 뭐 당대표가 이야기하든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든 뭐 청와대 얘기하든 국회의원, 중진의원 얘기하든 뭐 돈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중진의원은 뭐 100조까지 나눠줘야 된다고.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우리 당에서는 안 합니다만 뭐 언론 기사는 뭐 그렇게 써오기 때문에 문재인 씨는 코로나가 극복되는 날 뭐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고. 본인 재산 팔아서 주는 겁니까? 물론 국민 세금 가지고 행정집행을 하는 겁니다만 지금도 과하다고 그러는데 연일 뭐 또 지금 4월 7일 지방선거 앞두고 연일 뭐 돈 주겠다는 얘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 재산 팔아가지고 뭐 일부라도 주면서 그러면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다 돈 받는 사람들 자식 딸들이 2배 3배 4배 다 갚아야 되고 부채로 다시 돌아오는 그 돈을 주겠다고 생색을 내는데 당장 힘드니까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서 요긴하게 쓰지만은 도대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0대, 40대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영향인지 모릅니다만 이 갤럽 여론조사 표본 샘플링이라든지 전원조사 방식도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뭐 20대나 60대 이상의 그런 올바른 인식에 비해서 좀 인식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국정을 많이 농단하고 4년 동안에 일궈놓은 그런 텃밭이 너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곡식을 못 먹을 정도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염을 좀 풀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한인관계를 그냥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제 반일 민족주의를 완전히 지금 절단해 놓은 거예요. 텃밭을 완전히 오염시켜 놨어요. 외교의 텃밭.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워싱턴에서 연일 싱크탱크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국무부나 각 관련 한반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일 관계 복원이 없이는 미국의 안보 전략이 구현이 동북아시아에서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한테 일본하고 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지난 4년 동안 뭐 친북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죽창가도 얘기하고 반일 캠페인, 연일 말이죠.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징용 문제부터 해서 국제 관례와는 어긋나는 그런 외교적인 자세를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거의 뭐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조약과 협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이런 일본의 명분 있는 그런 비판 앞에서 미국도 이제는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정의용 씨도 외교부 장관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만은, 뭐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데, 문재인 주사파가 만든 외교 결과물이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잘 이뤄놔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파괴시킨 장본인들이고, 외교적인 적폐로 연일 일본을 공격하더니 이런 외교적인 낭패를 지금 만나고 있다. 또 2018년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는데, 아이고 참,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믿을까요? 아이고 참,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아주 묵묵부답하네요. 그래서 문재인 씨도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 언급을 좀 시작하고 뭐 이래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말보다 행정이 먼저다 하면서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소미아 협정까지 파기한다고 한미일 관계 파탄내는 이런 노선을 견지해온 정권이 막판에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도저히 뭐 대선도 치르고 뭐도 해야 되는데 민낯이 다 보이니까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은 다 오염시킨 텃밭에서 뭐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어떻게든 이 주사파 정권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갈라치기, 관제 민족주의, 최근에는 돈을 통해서 이제 매표에 가까운 그런 국민 코로나 지원금 행위까지, 뭐 오직 좌파 정권 연장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민주적인 절차나 법은 안중에도 없이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뭐 재난지원금은 지난 총선 때도 보셨겠습니다만 이미 선거용 카드로 다 쓰여지고 있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참,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였던 국가 채무가 올해 1000조 원을 넘을 정도라니까, 뭐 1000조 원이 문제가 아니고 1500조가 돼도 그냥 계속 갖다 쓰고 나눠 먹으면 나중에 곳간에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잔뜩 지는 이런 나라가 될 텐데, 국민 세금 뿌리는 것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줘야 될 어려운 분들은 선별해서 정말 엄격하게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일 뭐 경제 문제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계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수치들이 이제 또 막 나오고 있잖아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의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2% 감소했다. 13.2% 이거 엄청난 겁니다. 1년 사이에. 같은 기간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가 34만 9천 개나 줄어든 고용참사로 저소득층만 없는 서민층만 죽어나는 꼴이 되고 있어요. 돈 나눠준다고 하는 게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돈을 퍼줬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최상위 5분위 가구는 최상위 20%는 오히려 1.7%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5분위 소득 배율은 7.82배로 1년 전에 6.89배보다 급등해서 소득 격차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게 말로만 서민들 노동자들을 위한 정권이지 이 정책의 결과는 이렇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만 제가 기억하기로도 22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소득 격차 확대를 막지 못하고 더 커지고 있고 빚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거는 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무차별 강행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어이없는 반시장 경제 정책을 쳐다보니까 경제의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힘이 없고 당장 먹고 살 것이 빈약한 저소득층만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 이게 몇 푼 나눠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백약이 모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으면 돈 몇 푼 나눠준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코로나 지원금도 이렇게 포퓰리즘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표 사는데 매표용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반기업 입법까지 그냥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경제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부담한 준조세가 67조 5,900원이랍니다. 같은 해 법인세는 72조 1,700억 원. 거의 비슷해요. 법인세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준조세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비자발적 기부금을 합한 금액인데 이게 기업의 부담 능력에 비해서 금액이 지나치게 많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2019년 국내 기업들의 단기 순이익이 111조 원 정도로 전년보다 50조 원이나 감소한 상황인데 준조세가 이렇게 늘어나고 모든 것이 지금 사회주의화 가고 있다는 현상이다. 준조세가 7.4%나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재작년 한 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은 2.0에서 3.2% 수준이었는데 비해 같은 기간 준조세 증가율은 5.2%에서 8.3%나 늘었다. 더불어라는 그런 이상한 용어를 쓰는 그 민주당이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실직자, 비정규직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 기금법, 대기업의 목표윤을 초과하면 협력사인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대표적인 이런 준조세의 일환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율적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 풍토에서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말장난을 그만해라. 그래서 고용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나쁜 상황이다. 지난해 한 해 실업자 수가 110만 8천 명으로 이게 실업률이 4.0%로 2001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취업자 수조 전년 대비 21만 8천 명에 줄여가지고 1998년 외환위기 때 다음으로 이렇게 큰 감소세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올해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잘 끌겠다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 참모가 있어요. 그냥 이념으로
과도한 이념으로 동맹 파탄내고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겠다는 잘못된 모든 관념들이 지금 빚어낸 오염된 텃밭에서 나온 작물들이 이런 오물들입니다. 지금. 경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정치적인 동맹체제의 균열 문제도 있고 9.19 군사합의, 판문점 이런 거 해준 다음에 심심하면 북한에서 사람들로 모아도 초수가 다 뚫리고 바다가 뚫리고 제대로 하나 경계태세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을 지키는 국군인지 북한 군사 기순에도 한참 쳐다보다가 뒤늦게 쫓아가서 그걸 규명해내는 군인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며칠 전에도 북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기순했는데 잠수복을 입고 동해를 헤엄쳐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 도착했는데 CCTV에 포착된 지 4시 20분쯤 했어. 한참 지나서 말이죠. 그때서야 비상 걸고 진돗개 하나 발령하고 수색조 투입에 신병을 확보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검문소 CCTV에 발견되기 전 동해안 칠봉국도 등에서 감시장비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이걸 굳이 무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병사가 기순했을 때, 병사가 아니죠. 북한 남성이 기순했을 때 군의 특별경계 지시가 떨어져 있던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전쟁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까? 비상경계 상황에서도 군에서는 넋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동안 정부가 남 관계 개선에 평화만 외친 관념적인 국방이 낳은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안보 회의, 이념 회의, 그리고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기강 회의가 낳은 결과다. 한미관에도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능력과 신상필벌에 따른 군인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만 갖다 쓰고 말이죠. 그리고 올해 국방이 52조, 올해 국방 예산이 52조 8천억 원인데 이렇게 기강에 회의하면 군의 전투력이 향상이 되겠어요? 정신이 돼야지 국방이 되는 건데 핵무장한 북한하고 싸워서 뭘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달라고 그래요? 종북노선 추종하는 군 수뇌부의 정신 나간 병행행정 주사파 정권에 군대가 예속화돼서 국방 의무를 포기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예? 좀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백신 문제도 그렇게 걱정했잖아요. 저거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정부 신뢰성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2월대도 지금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 33개국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못하고 있다. 다른 건 그렇게 빨리빨리 잘하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정부의 방역이, K방역이 순수하게 보건적인 관점에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초동 대처 때 대만처럼 중국인들이 입국 금지 막았으면 대만처럼 지금 코로나 청정국이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방역 차원에서만 방역을 했다면 백신도 이스라엘 정도로 확보해서 전 세계 모범 방역가 됐을 텐데 코로나 방역 홍보하는 비용 몇 억씩 쓰면서 백신도 하나 제대로 확보 못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백신 확보 실패 문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권을 무시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국산 치료제 백신 개발, 국제 기준에 많이 미달되는 현실 속에서 그거 믿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지금도 정부는 말이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안전성 검증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 정말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사람들 말
차라리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씨 스스로가 말해 충분히 물량을 확보했다고 호언하지 않았어요. 지금 2월 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원자력 산업 파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경쟁력 있는 원자력 산업 대한민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더니 이제 원전 폐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 처벌론이 나오고 이 정권의 실책이 드러나니까 삼중수소 유출 문제 때 이거를 또 정치권에서 마치 안전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것도 또 상관이 없는 거라고 밝혀지고 말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에 보내온 답변 자료에서 월성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 허용치를 초과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없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결국 원전의 삼중수소 유출이나 주민 건강에 그런 요인이 없었다는 그런 설명을 한 것인데 민주당의 환경특별위원회 의원 19명이 1월 13일 날 회견해서 벌써 아마 한 달이 넘었네요. 노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막 정치공세를 했었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실이 드러나서 궁지에 몰리자 원전 안전 문제로 쟁점을 돌리려고 정치권에서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이죠. 4월 삼중수소 검출 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바로 보고했고 2020년 6월 한수원의 보고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나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역시 1월 11일 페이스북에서 원안위도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조사 내용들이 MBC 보도 바로 공개됐더라면 불필요한 소란도 없었을 텐데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늦게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혼선을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눈치나 보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뭐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일반 위원회까지 중요한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위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이념이 침투해가지고 제때제때 제트를 모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 150명하고 산하 원자력 안전기술소로 전문가 600명을 두고 있는 아주 거대한 전문가 집단인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빨리빨리 규명을 못 해주고 말이죠. 정치인들이 이걸 써먹도록 방치하는 이런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조사단을 구성할 때도 원자력 학회는 배제했다고 그래요. 원자력 학회가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배제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탈원전 문제 이것도 다음 정권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정권 찾아와서 국회 365일 상시국회를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해야 될 것이 수십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원자력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여튼 이런 기사들 나오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이제 하도 이제 듣다 보니까 무감각해질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잘 기록하고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또 저를 좀 슬프게 한 하나의 그 사건이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 대한민국 종북 좌파의 그런 태도 역할을 해왔던 백교환 씨가 아마 타계를 한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여기에 지금 문재인 씨가 빈소를 직접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럼 뭐 거기 가가지고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그렇게 해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 아주 뭐 극찬을 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적화되기 전에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한 구국의 경우 이순신 장군처럼 백적간도에서 자유체계를 지킨 백선엽 장군 빈소에는 가지도 않고 조문도 하지 않은 사람이 좌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백교환 씨 조문가가 이러고 있다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문재인 씨는 좌파 세력의 태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자유체제를 지킨 백선엽 씨의 상징성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 시민들은. 아무리 선거에 의해서 잘못 속아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았으면 탄핵 대상이 되고 잘못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999 영웅은 말이죠. 홀대하고 반미 폐쇄적인 민족주의자는 우대하는 세상의 태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화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합니다. 하도 많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정말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하긴 요즘 모르겠어요. 우파들 유튜브, 특히 뉴스타운이라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거기 조우석 평론가가 이제 문재인 씨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적이 우리 헌법의 이념과 헌법에 선수한 대통령, 국가의 원수, 그런 책무하고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씨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언자의 녹취록도 공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구나 하고 있는 것들이. 북한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평창올림픽 때 공산주의자 존경한다고 하는,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하도 엄청난 이야기라서 조우석 씨가 이야기하는 뉴스타운 칼럼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문재인 씨는 흥남부두 철수 때 한국으로 아버지와 함께 월남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그런 출생 과정이라든 역사를 이야기하고 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선거가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이제 증언자가 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검증을 거쳐서 더 확실하게 자료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뉴스타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하여튼 공직선거 후보자 신상명사가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고 거짓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선거법에서 보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보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증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올해 89세가 되는 서승남 스님이랍니다. 서승남 씨, 충남에 거주한다는데 1950년 6.25 동란 당시에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1950년 8월 28일경 경북 영천전투에서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영이라는 인민군 장교로 생포해서 그 당시 어떻게 대처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반공포로 석방자 명단에 문용영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반공포로로서 1953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 시에 이 양반이 이제 생포돼 가지고 그 당시 반공포로로서 석방된 대상이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자료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거짓말로서 표를
받은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가 될 것이다. 또 재밌는 건 57년도인가 부산 자갈시장에서 이 서승남 스님께서 그 문재인 씨 아버지를 직접 마주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황도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 공개 요청에 정부가 응해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꼭 좀 잘 규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정권 말기에 나오고 이런 거 보면 하늘이 무심치는 않은 것 같아요. 속이려고 해도 언제까지 역사와 국민을 속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탕 삼탕 지금 나오면서 국민들을 심란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잘 가져야 될 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할 당시에는 이것이 뭐래 정말로 아주 그냥 연일 막 언론들 똥개들이 그냥 막 저도 그때 평론하면서 그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만은 완전히 무슨 문화혁명 하듯이 세월호 침몰이 마치 말이죠. 무슨 대통령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더니 결국 요즘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 나오는 거 보니까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탄핵이 잘못된 거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형사지법이 지난 15일 날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라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일각의 반발을 예상한 듯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무죄로 선고했다고 그래요. 지난 2019년 4월 세월호 5주기 때 문재인 씨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다시 말한 다음에 검찰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단을 다시 꾸려가지고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는데 이 특수수사단이 지난해 19일 날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7가지 혐의 중에 기소한 2건을 제외하고는 수사 방해와 유족 사찰 등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관혁 특수단장도 그 당시에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은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재판부가 오랜 심리 끝에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힘들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 이게 세월호 참사 문제만 보더라도 검찰 수사, 국정원 조사, 국정조사 등 지금까지 8번째 조사를 벌였지만 선장 등 직접적인 책임자 외에 각종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고 지난해 또 12월 달에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검도 발족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9번째, 10번째 이런 수사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 주장들이 무죄가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다는 것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참 큰일 났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공산 집단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북한과 지금 내통하고 있는 국내 수구 좌파 종북 집단들의 그런 선전선동과 여기에 영향을 받고 포섭된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엉뚱한 주장과 이적 행위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분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하여튼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부터 아까 시작했습니다만은 나랏빛도 천주에까지 지금 닿아있고, 나라를 이렇게까지 지금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에 대해서 아직도 지지율이 뭐 39%라는 갤럽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참 그분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 그리고 미래에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나라로 가자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북한의 핵 앞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누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큰일 났다는 거죠. 연일 미국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가 오고, 한미 군사훈련 축소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데도 이 정부는 계속 지금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컴플로 시뮬레이션으로 탈미 친중으로 이렇게 마지막 1년도 보내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10개월 동안 한미연합훈련 안 하니까 좋아하는 데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우리 정부는 적당히 해서 중국 공산당 눈치 보고 북한 비유 맞추고, 실기동훈련 안 하면은 군인들의 생명은 누가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전작권 전환 달라고 하면서 훈련도 안 하면서 왜 달라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주 차원에서 자주국방 논리에서 무슨 민족의 자존심을 운운하면서 껍데기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전쟁 연습 중단하라고 한다고 안 하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이 이러다 언제 철수되지 않겠어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겉으로는 협조하는 것처럼 하면서 중국 공산당하고 쓸모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철수하지 않을까. 한미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니까 일본하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일본하고 엄청난 군사 비용 들여서 훈련을 연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국익을 왜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느냐.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랜드 연구소에서 이런 지금 결과 보고물이 나왔는데, 제퍼리 허농 교수가 지난 2월 5일자 War on the Rocks라는 이런 잡지에다가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prepare for war with China 그래가지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본과 관계 개선 안 하고 중국과 군사훈련 하지 않으면서 뭘 가지고 우리 경제이익, 안보이익, 국민의 생명권 지킨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뭘 가지고 뭐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응?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 제프리 웡 같은 이런 학자는 미국과 중국 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이렇게 파탄나고 군사훈련도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본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니까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실질적인 그런 정책 보고서를 내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있는지를 이런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중국해는 언제든지 지금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계속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이슈가 미중 충돌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언제든지 우발적 요인이라든지 오판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 중국 팬들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도대체 대한민국 전력이 뭐예요 도대체? 당장 코드에 가입해야지 한일관계 개선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뭐 고려를 해보겠다. 중국 공산당하고 대화하고 미국하고 적당히 또 뭐 앰비규어스 뭐 애티튜드 뭐 이런 거 가지고 합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얼마나 군사훈련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장비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상황이 있는데도 친중 노선으로 말이죠. 한미일 동맹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자세를 명확하게 버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가 이익과 안보익의 손실은 엄청난 거다. 어? 그동안에 관제 반일 민족주의로 죽창가 부르면서 한일 관계에 삐그덕거리면서 한미일 동맹체제 다 망가뜨린 사람들 누구예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 아니에요. 일본만이 정부가해서 더 큰 군사 강국화되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받는 말이죠. 그런 나라 일본만 키워줬잖아. 이런 개같은 외교 전략을 아무리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무능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런 거 하나 점검하지 못하고 따지지 못하는 국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이런 외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이런 외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외교적인 얘기를 더 하자면 한국의 이제 친중 정책, 탈미 정책, 반일 정책, 종북 정책은 결국은 일본을 미국과 더 엮어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 지금 부상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또 한 번 실패했다는 그러한 보고서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군사훈련이 없는 그런 동맹을 동맹이라 할 수 없죠. 이런 차원에서 빨리 전작권 달라고 그렇게 떼쓰지 말고 빨리 그 군사훈련을 복원해서 외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이 1년도 그냥 과거에 4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면은 더 이 나라는 망가지고 되돌릴 정도로 더 갈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설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미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 인권으로 계속 집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북한이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인공위성 발사하는 가능성이 있고 원산에서 대규모 자주포도 발사한다는 이런 동계훈련 가능성도 있고 또 SLBM 도발했을 때 가능성도 있고 미국의 정찰선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국제적으로 고도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사람 넘어오는 거 하나 경계초지에서 못 잡아내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걸 인지해가지고 한다는 이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종북부가 돼서는 안 되고 주사파 권력에 충성하는 사적인 그런 잘못된 노선을 추구하지 말고 국군 통치권자가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된 명령을 하고 국방의 이익을 해하는 명령을 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그걸 거부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또 장관으로서 그걸 해야 될 책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이 주사파 정부하에서의 장관들, 뭐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등 또 국회의원들, 뭐 아까도 이야기한 각종 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들이 없지 않느냐. 오직했으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거 차 빼고 토 빼고 그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감사 결과 나눈 걸 가지고 우리가 고맙다고 그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은 해야 되는데 한 10 정도 한 거 수사한 거 가지고 말이야 영웅 취급하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망가졌으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빨리 한미동맹 복원하고 소득주도 성장률 폐기하는 사회주의 경제노선 접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기업 정책으로, 균형 잡힌 정책으로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줘야지. 이렇게 과도한 이념으로 모든 정책을, 안보에서부터 경제까지, 복지 정책까지, 문화 정책까지 한쪽으로만 탈선하다시 끌고 가서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우려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지금 많이 들어왔네요. 상사와님, 대한민국 언니, 캐롯, 울산 리스펙트, 상록스TV, 김진서, 꽃말리향님 뭐 등등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못 봤는데, 제가 하여튼 이 토크를 통해서 부족합니다만 한 주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나 애국 시민들이 꼭 이런 건 알고 논리적으로 좀 머릿속에 담고 이 전국 흐름을 대처하면서 문재인 정권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이론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